은밀하게 그러나 대범하게 그들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목표물이 됩니다. 피살된 시기가 김정일 생일 하루 전날이었다. 그 생일을 맞아서 보내는 어떤 충성 표시의 선물이다. 친인척도 최고위층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물이 되었습니다. 데려와라. 만약에 안 되면 파이어시켜라. 죽이라는 거죠. 암살시켜라. 대상 불문, 방법 불문. 최고 권력자로부터 내려오는 내밀한 지령. 그것은 가장 비밀스러운 도발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아니었죠.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97년 2월 15일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30대 남자의 귀갓길. 오랜만에 장사가 잘 돼 퇴근하면 한잔할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14층에 엘리베이터가 서고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 그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두 명의 괴한이었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실랑이는 5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 총구를 겨누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북으로 가겠소? 어떤 남자가 권총을 딱 들고 이렇게 겨누고 서 있더라고요. 두 발의 둔탁한 총성이 이어진 뒤 범인들은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목격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병뚜껑 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다면은 요거는 소음기를 사용했구나. 이마와 가슴에 총을 맞은 남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시간 범인들은 지하 주차장에 준비해둔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차량이 들어오자 기다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유유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주거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총기 사건. 목격자의 신고로 빠르고 대대적인 검문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요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소행이구나 그렇게 판단했죠. 그러니까 그 경력이 일천한 저도 그 사건 딱 들으니까 이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소행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보다 뭐 더 고참들, 더 선수들은 대반에 알죠. 정군, 정경찰의 비상 내려가지고 공항만 이런데 북한 공작원들이 도망갈 만한 곳 그런 또 경계 강화 내리고 그리고 강화도 뭐 이럴 때 다 아주 비상 경계 다 내렸죠. 목격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몽타주가 만들어지고 거액의 현상금을 건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범인들의 범죄 이전 행적을 추적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피살당한 사람의 이름은 이한영. 그는 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저격을 당했을까요? 본인이 북한에서 탈출했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고, 그래서 러시아는 어디서 배웠느냐 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국제학교에 다녀서 중학교 때인가 러시아어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탈북자라는 사실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죠. 이한영 씨가 살던 아파트 목동 14단지에 제가 가끔 이제 놀러 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얘기를 할 때 나에게 보여준 사진들 앨범첩이 있었는데, 그 앨범첩을 보여주면서도 이한영 씨는 엄마는 이 사람이고 여동생이 있었다. 여동생은 지금 해외에 살고 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해서 크게 의심을 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북한의 최고 권력 실세라는 거는 신문을 보고 알았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이한영의 본명은 리일남, 북한의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김정일의 처조카로 김정남의 사촌 형이었죠. 이한영은 김정일의 첫 아들인 김정남의 어린 시절 김정일의 집에서 친구이자 형으로 김정남과 함께 자랐습니다. 김정남의 어머니는 성혜림이었습니다. 성혜림은 김정일의 숨겨진 여자였죠. 북한에서 아주 핵심, 그냥 우리 서방식 표현으로 로얄 패밀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통치자인 김정일의 공식 부인은 아니지만 애첩이죠. 성혜림이라는 유명한 저희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이 결혼한 유부녀인데 김정일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혼을 시키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데리고 살았죠. 이한영이는 성혜림이의 누나, 언니의 아들입니다. 그 소문이 쫙 돈 다음부터 성혜림이 찍은 들어간 영화에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라는 4대 불의 고전적 영화가 있어요. 꽃파는 처녀, 피바다, 그 다음에 한 자유단원의 운명, 그 다음에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4개가 있어요. 이거 아랫마을에서는 왜 소식이 없을까? 여기서 그 성예림이가 여자 주인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른 영화는 다 돌리는데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라는 영화는 그 후에 어느 주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혜림은 북한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눈에 들어 함께 살게 되면서 그 누구도 입에 올릴 수 없는 금기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성혜림이가 내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서 살 때 우리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어요. 1995년 1월 달에 얻어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수령이 어떻게 남이 유부녀를 데려다 사나. 근데 그 말 들은 죄로 잡혀갔어요. 나는 여느 사람처럼 잡혀간 거 아니에요. 김정일이가 직접 사인해서 잡혀간 거예요. 이한영은 로열 패밀리로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누볐고 러시아 유학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82년 프랑스어 연수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들어간 직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사라지니까 북한에서는 막 대남 해외 공작을 통해서 이한영의 행방을 수습을 했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마 유럽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깡패들이나 이런 아주 범죄인들한테 잘못해서 죽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죠. 그때 이한영은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전명 몽블랑, 극비리의 이한영의 망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자신을 공작원 김영철이라고 밝히며 망명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대표부는 북측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한영은 6개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도착과 함께 이름과 신분을 바꾸고 성형으로 얼굴까지 바꾼 뒤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KBS에 입사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말투도 서울말을 쓰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이한영 씨가 아마 처음부터 사업을 했었으면은 굉장히 사업을 잘할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주택조합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주택조합은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인허가 과정, 자금 조달 등등인데 이걸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한영이 KBS 직원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첫 번째 조합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지금의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이게 조합 아파트인데 그 조합이 크게 3개로 분류됐어요. 하나는 양재 우성조합, 네, 그다음에 하나는 대웅제약조합, 그다음에 하나는 그거는 KBS 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합 아파트.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개로 논하져 있었어요. 몇 년도요? 90년 11월에 이제 등기상 준공이 됐고 입주는 89년 말부터 90년 3월 사이에 다 입주했어요. 첫 번째 사업에 성공한 뒤 이한영은 회사를 그만두고 두 번째 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한영은 수감되었고 이혼까지 겹쳤습니다. 모든 걸 잃은 셈이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언론사에다가 인터뷰를 조건으로 인터뷰를 이제 요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일간지 뭐 방송사에 인터뷰를 해주는 조건으로 북한의 세상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한영은 얼굴을 드러낸 언론 인터뷰는 물론 북한의 로열 패밀리로서 보고 듣고 누린 것들을 담은 책까지 펴내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책에서는 북한에서는 언급조차 금기인 성혜림의 존재는 물론 김정일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폭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이모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저까지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뭐 고척들도 상당히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테러 같은 거 이런 거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김정일의 어떤 김일성 일가에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을 그 한국 언론 매체에 나가서 막 떠들고 다니고 있어서 북한으로 봐서는 완전 눈에 까시고 그리고 북한의 어떤 비밀을 많이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로얄 패밀리였잖아요. 북한으로부터 지금 이게 상당히 그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피살된 시기가 2월 15일이었다. 그리고 또 김정일 생일 하루 전날이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 공작 기관에서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서 보내는 어떤 충성 표시의 선물이다. 정말 북측의 소행이었을까? 당시 이한영 피살 사건 수사 현황 기록을 보면 범인을 북측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한영이 의식을 잃기 전 간첩을 말했다는 점, 북측이 계속 보복을 공언해온 점,
이한영이 북한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점, 총기와 피살 정황이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공작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점 등입니다. 그렇다면 북파 공작원들은 이한영의 거처를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한영은 출소 후 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연 그 이한영 인적사항을 알았냐.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당시 이한영이 이제 수감생활을 잠깐 하는데 출소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북한 그 공작원들이 그 신분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 출소하고 할 때 뭐 어떤 적어내는 이런 걸 추적해서 그 신분센터를 통해서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며칠간 잠복을 했고 들어오는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살해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자를 검거 못했습니다. 범인들이 남긴 흔적은 없을까? 국가기록원을 찾았습니다. 장갑을 끼고요. 오늘 요청하셨던 3건 일반 문서 중에 2건은 지금 저희가 공개 기록물이기 때문에 원본을 가져왔고요. 한 건은 부분 공개 기록이어서 저희가 사본으로 일단 준비를 했고 개인정보라든지 지금 다 마스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기록은 물론 관련 보도 영상 등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시 이한영 피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한영과 사건에 대해 속속들이 보도되었고 그중에는 현장에 남아있던 증거물인 탄피도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범죄에 사용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 탄피를 분석한 결과 브라우닝 권총용 총알의 탄피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브라우닝 권총은 사정거리가 짧은 대신 크기가 작아 소지가 간편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당시 북한 요원들이 많이 쓰는 장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거리 암살용으로 사용한 조그마한 권총인데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는데 그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을 주로 쓰고 그리고 암살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앞에 소음기를 장착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피살 대상자가 그 북한의 그 로얄 패밀리다. 그리고 살해 당할 만한 어떤 동기도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 그리고 살해된 시점이 또 그것도 충분히 어떻게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댈 만한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살해 방법, 살해 도구 이런 것들이 또 북한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통상 사용하는 장비, 사용하는 방법을 썼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보고 판단 내린 게 이제 직파로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검거됐던 분들의 이제 진술에 의해서 또 정확하게 또 입증이 된 거고.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이한영 피살 사건. 그렇다면 이한영 암살범을 확인시켜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실마리는 거제도의 한 해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제 갈곤리 해안은 난파 간첩이 침투했던 곳입니다. 가파른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으로 1997년 8월 2일 밤 10시 2명의 간첩이 침투했습니다. 최정남, 강현정, 일명 부부 간첩으로 불리는 난파 간첩이었습니다. 둘은 어둠을 틈타 이곳 갈곤리 해안으로 상륙했습니다. 둘은 해안에 상륙한 뒤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들을 수소문한 끝에 버스 터미널에서 한 증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름인가 됐을 거예요. 여름. 네. 여름인가 됐는데 그 당시는 텐트 문화가 돼가지고 바닷가에도 텐트도 많이 치놔놓고 했는데 그래 아침에 그 당시 그 여객 버스가 나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여객 버스로 그때 내가 소장이었는데 내가 가는 버스로 가지는 안 하고 학동 노선으로 가는 버스로 그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버스 소장이 여기 있어요. 당시 첫 차는 새벽 6시에 있었답니다. 둘은 첫 차를 타고 거제도를 빠져나가기 전 가게를 찾았습니다. 산이 전부 다 비포산 도로였고 막 걸을 때 조그만한 가게
일반 구멍가게. 허기가 졌던 둘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구멍가게에서 먹을 것을 샀습니다. 컵라면이었습니다. 둘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음식이었습니다. 최정남 강연정 부부는 거제 갈곤리 학동마을로 침투를 해가지고 나리별길 기다려가지고 그 위에 이제 있다가 그 편의점에서 사발면을 사와가지고 물을 붓는다 하는 게 찬물을 부은 그거 실수 말고는 안 했다 하더라고요. 거제를 빠져나간 둘은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남한의 인사를 포섭하는 것. 그들은 울산의 한 시민단체 간부의 글을 보고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그래 1997년 10월 21일에 이제 울산의 한 시민단체 간부가 경찰하고 안개부에다가 간첩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내가 오늘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김영환이의 소개로 나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일을 좀 하자고 하더라. 한 며칠 뒤에 이제 10월 27일 울산의 모 호텔에서 이제 오전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다. 대학생들. 당시 체포자로 현장에 출동했던 김진희 전 경찰과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옷을 파는 그건 없었습니다. 옷 파는 의도가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지하도만 있었죠. 그 간첩단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첩은 코리아나 호텔에 미리 커피숍에 있었고, 네네네. 신고한 사람은 이제 이 길로 이제 따라가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순간적으로 또 놓쳐가지고. 당시 호텔 커피숍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그럼 호텔 로비는 저쪽이겠네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로비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쪽 돌아가지고 커피숍이잖아. 아니지. 예? 요 전체가 커피숍이었지. 근데 중앙 홀이 있었는데 그때. 중앙 홀은 요거는 요쪽에. 예. 아니 전에 왜 코리아나 호텔 부부 간첩 사건 아시는겨? 예,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 여기 아닙니까 여기. 아니 대단하시네 형사님이야. 네, 그래서 형사님 옛날에 옛날 한 30년 전에. 97년도. 오 대단하신데. 18년 전이구나. 김 형사가 제보자의 뒤를 따라 커피숍에 들어서자 이미 부부 간첩이 도착해 있었고 보안수사대 요원들과 형사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얼어붙고 머릿결이 좀 쭈피 서는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여자 간첩이 불안해가지고 자꾸 소위 말하는 자불안석이라 하는 얘기 있죠. 막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불안해가지고 일어서려고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그냥 일시에 그냥 덮친 기죠. 덮쳐가지고 저는 이제 남자 간첩 맥사를 잡았죠. 오른손 잡았는데 그걸 톡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막 손 잡고 허리 좀 잡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갑을 이제 주머니에 있는 그걸 입에 자갈을 물려하니까 잠깐만 놔두면은 양복 기세를 단추를 당겨가지고 이거를 뒤로 제끼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제 그걸 해가지고 씹으면 죽거든요, 그게. 그들은 만약을 대비해 총 대신 독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정남이가 먼저 이한영 이한영 피살 사건은 암살 사건은 그 범인은 순호조라는 그 암살조다. 그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97년 10월 11일경에 우리한테 검거되고 난 다음에 쭉 방첩심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때 이제 최정남이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순호조란 말이 그 최정남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한영 암살범이 난파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은 부부간첩 이후에 잡혀 전향한 김동식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26일 전에 발간된 생활정보지와 현지 봉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2월 17일자에
그 TV조선에 김동식이를 인터뷰한 기사가 났는데 그 김동식 박사에 의하면은 이한영 암살범의 그 몽타주를 봤는데 그 몽타주가 자기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의 학교 선배더라. 그래서 그 선배가 순호조다. 그 가명을 뭐 순호조란 그런 이름을 썼다. 그래 그 사람이 그 이한영의 암살범이다.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부부 간첩이 체포된 이후 취조 내내 말이 없던 여자 간첩이 허를 찔렀습니다. 아니요, 계속 좀 마시고 우리 보통 보면은 커피 한 잔 가지고 뭐 서너 시간 하고 뭐 특히 저녁 때는 안 마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밤을 새웠다고 하더라고요. 밤을 새우면서 커피를 6잔이나 마셨다고 할 때 아, 이 사람이 그 몇 시간 동안 밤을 새우는 동안 삶과 죽음에서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택했구나. 그리고 죽음을 택한 이유는 북한에 남아있는 아들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세수도 해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용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있다가 이제 담당 수사관 한두 명만 두고 이렇게 이제 조금 감시가 이제 소홀해지는 그런 틈 타서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몸 속에 그 아주 은밀한 곳에 그 숨겨두었던 독약 앰플을 꺼내가지고 깨무는 겁니다. 그래 깨무는 순간 그 앞에 있던 우리 수사관이 보고 그냥 바로 탁 치긴 쳤는데 그게 아마 순간적으로 좀 늦었는 모양입니다. 독은 순식간에 강현정의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현정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흘 만에 숨이 멎었습니다. 어떤 독약이었어요? 간첩들이 주로 사용하는 독약입니다. 네오스티그민인가? 네, 제가 이름은 팍 기억이 안 나는데 네오스티그민, 청산가리입니다. 그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독약이 청산가리입니다. 얼마 그 전에 96년 10월 1일 날 그 최덕근 영사를 암살할 때 찔렀던 그 독약도 네오스티그민, 그 청산가리였거든요. 최덕근은 러시아의 외교관으로 파견된 화이트 요원이었습니다. 그가 늦은 퇴근길에 숙소인 아파트 앞에서 피살되었습니다. 우리 외교관이 해외에서 피살되기는 처음인데다가 무엇보다도 북한이 100배, 1000배로 우리를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로 이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인은 머리를 둔기에 가격당한 것 때문이었지만 독침 공격도 확인되었습니다. 계단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예리한 흉기로 찔린 채 숨져 있습니다. 독침에 쓰인 독약은 청산가리였고 도구도 북한 요원들이 암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독침은 북한 요원들의 단골 무기로 난파간첩으로 검거되었던 김동식의 압수물에도 만년필 모양의 독침이 있었습니다. 만년필형 독청으로서 그렇다면 그 위력은 얼마나 될까? 당시 한 방송국에서 독침 성능 시험을 한 영상입니다. 판자로 된 목표물을 설치, 3m 거리에서 직접 독청 성능 시험을 실시하는 장면입니다. 3m 거리에서 독침을 쐈습니다. (7mm) 두께의 나무판이 뚫릴 만큼 위력이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최덕근 영사를 암살했을까? 그 단초는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메모에는 북한의 위조 달러 제작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자유로 대사관에 그 80년대 초반, 뭐 중반 몇 번 왔었는데 그
상표인쇄공장이라고 북한 지폐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우리 말로 조폐공사 같은 거예요. 그게 민간 회사가 아니고 사회안전성 산하로 되어 있어요. 그게 평성이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 대령이 와서 붉은 수은이라고 하는 그게 아마 그 지우고 제작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인가 봐요. 붉은 수은이. 근데 그 붉은 수은이 나오는 나라가 몇 개 없는데 자이르가 그중 한 나라예요. 그 붉은 수은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아 이게 붉은 수은이 그런 데를 쓰는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북한이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이 위조 지폐는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100달러짜리 가짜 미화 지폐입니다. 육안이나 촉감으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초정밀 위조 지폐죠. 종이가 아니잖아요. 면이잖아요. 미국 지폐가. 그러니까 지폐를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1달러짜리들을 3개 각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우고 그 위에다 100달러짜리를 인쇄하는 거로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내가 자이르라는 데 있을 때 그거를 참여를 해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로 100불짜리를 만불로 슈퍼노트로 만불 만든 게 아니고 진짜 진폐에다가 몇 장씩 깔아 놓는 방법으로 쓰다가 그 위폐가 점점 늘어난 거죠. 정교함이 되면서 이렇게 발각되지 않으면서 그것이 좀 더 대담해지고 그런 거죠. 북한이 달러 위조에 매달렸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이 죽은 뒤 1995년부터 3년 동안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농지 대부분이 쓸려 내려가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지독한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식량난이 아쿠아일로를 거르며 기아로 굶어 죽는 인구가 수백만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때를 고난의 행군 시대라고 부릅니다.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는 명시대였어요. 밝은 시대인데 이때부터는 암흑시대예요. 그때는 군인들도 아마 새끼 다 이제 뭐 제대로 한 800g 식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쭉 다시 취재해 보니까 그 고난의 행군 거치면서도 군대들도 그냥 뭐 두끼 먹고 통강냉이 먹고 죽 먹고 뭐 말이 아니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96년 1월부터 살았다면 길가에 한 50m에 하나씩 굶어 죽어가고 눈도 못 감고 얼굴색이 이렇게 변해서 온몸에 이가 다 기어나 돌아가는 그 아는 애들도 매일 봤어요. 그때 나는 생각했어요. 이거야말로 지옥이다. 김일성 족속은 망고의 역적이다.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밖으로 은밀한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덕근 영사와 이한영 피살 사건 모두 이 시기에 발생한 도발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한 명의 북한 고위급 인사가 남한으로 망명합니다.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입니다. 북한 최고위층이었던 황장엽은 북한 탈출 후 중국에서 50일간 망명을 준비했습니다. 강택민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제 좀 사이가 좋았고 어쨌든 인도적 차원에서 해주겠다고 한 게 국제법을 룰을 따라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네가 벌은 한국에 못 보내주고 삼국으로 추방하는 거. 북한과 또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추방했는데 베이징에서 추방됐는데 추방될 때 이제 막 탱크가 이렇게 장갑차들이 이제 허위해서 나갔어요. 네. 베이징 공항까지 중국 한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나갔어요. 황장엽은 북한 체제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주체 사상의 창시자입니다. 주체 사상은 주체적 사고와 자주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어온 통치 이념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북한 세습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황장엽이 도망친 것도 이 사상 때문에 도망친 거 아니야. 사상이 틀렸으니까 탈북했으니까
아마 그 이후로 황장엽하고 한번 만났던 사람까지도 몽땅 다 자천시키고 뭐 심한 경우에 다 수용소 다 걷어놓고 그랬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전투원들이 김포공항에서 황장엽이 내리는 걸 사살했다. 쌉벌했다. 뭐 그래요. 그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걸 어디 무슨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방송이나 볼 수 없으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걸 일부러 보기 위해서 유언을 유포시키는 거예요. 북은 황장엽의 망명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지만 그는 대외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는 끊이지 않는 위협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사상가로 존경받았던 만큼 위협도 컸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도끼와 협박 편지가 든 소포가 배달되기도 했는데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이때는 한 10명씩 따라다녀요. 10명이요? 네, 10명. 이제 회의장 밖에도 지키고 그 이제 밑에도 지키는 거죠. 회의 때는 한 보통 4-5명은 기본이고 알게 모르게 많이 이게 그 암살 위협은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황장엽 선생도 암살시키기 위해서 경찰총장 김영철이가 3개의 간첩망을 보냈어요. 검거된 것만. 2010년 4월 북한의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황장엽에 대해 도적 고양이처럼 숨어 다니지만 결코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공개적인 비난이 있은 직후 황장엽 암살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북한 공작원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황장엽의 먼 친척으로도 위장하고 경찰청국 에이스 최고의 그런 요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체격이나 이런 게 벌써 달랐대요. 그러니까 아주 뭐 좀 이렇게 크고 건장하고 일반 탈북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경진 안에 호덕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은 평소 왜소해요. 다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이제 의심됐는가 봐요. 딱 느낌이 일반 탈북민들하고 다르거든요. 몸집이 단단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발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포플라 나무가 어떻게 심어져 있고 어디에 교장님 단상이 있고 어디에 펜치가 있는 걸 그려보라. 가장 단순한 데서 걸렸어요. 그 사람들. 그 학교 안 다녔거든요. 사건은 결국 미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망 전까지 협박과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위협은 황장엽 전 비서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북한 이탈주민과 북한 관련 인사들이 오늘도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91년도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도 경찰 신변 보호는 계속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동남아에 나온 공작원들이 제가 실제로 사는 것이 어딘지 그거를 심부름센터를 동원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지가 한 50개 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해보는 경찰관 집주소가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사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7년) 쿠알라룸푸르 공항.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마카오로 출국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출국하기 위해 대기하던 김정남에게 여성 한 명이 달려들어 뺨에 크림을 바르더니 이어서 다른 여성이 달려들어 크림을 바르고 달아났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김정남은 신고한 뒤 의무실을 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김정남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두 여성이 각각 바르고 간 크림은 둘이 혼합되어 완성되는 이원화 화학 무기였습니다.
VX라는 독성 물질인데 신경을 마비시키는 매우 독성이 강한 화학 무기입니다. 또 김정남이 같은 경우는 사실 김정남에 대한 그 암살 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중부 유럽에서 김정남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해당 기관 첩보기관에 그 사실이 걸려들면서 해당 나라들이 북한 대사관에 경고를 보냅니다. 각서를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지 말라. 김정일의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그 고영의 아이들이 크기 시작을 하면서 잠재적인 적으로 언제든지 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암살 시도를 해왔다가 결국은 2017년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일을 거행을 하는 거죠. 김정남을 테러한 2명의 여성은 체포된 뒤 수감되었고 2019년 석방되어 각각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돌아갔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김정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정남이라고 하는 경쟁자를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김정은은 권력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을 경쟁자를 제거하는 무자비한 수단으로 테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김정남 암살에서 보여진 그런 속성들은 국제사회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북한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봤을 때 북한은 국제사회를 김정남을 암살하고 그러니까 문명국가로서 안 하는 행위를 하는 일종의 테러 집단의 비슷한 국가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 6.25 전쟁의 총성은 멈췄지만 북한의 보이지 않는 위협과 테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순간에도 그들의 은밀한 지령은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